오늘 상황 얘기 나눌 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요.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이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예,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으시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이제 많이 해서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그동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생활 방역 얘기가 나오다가 갑작스레 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제 동일한데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하게 했었던 종교 시설, 그다음에 유흥업소, 실내 체육 시설, 그리고 학원에 내려졌던 운영 중단 권고가 이제 해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측면에서는 일단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시설이나 실내 운동시설은 이제 기존의 그 노말할 때의 상황처럼 이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이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방역 지침을 잘 지킨다는 가정하에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리두기, 예, 맞습니다. 손 씻기 이런. 네,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환기 이런 규정들을 지킨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킨다는 가정하에 이제 조심스럽게 이용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규정을 안 지키면 처벌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그러니까 처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쉽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명히 국가에서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방역 대책에 이제 반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에 처할 수는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사실 처벌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 교수님 아까도 처음에 잠깐 여쭤봤지만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낮춘다. 다시 이게 끝나면 생활 방역 체계로 돌입하겠다. 이 명확한 기준을 모르다 보니까 일반 시청자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그럼 이게 내가 이 용어가 달라짐에 따라서 뭐가 허용되고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정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정부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들 중에서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제어가 될 때, 즉 정리가 되었을 때, 사회생활을 지속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그러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생활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활방역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그냥 개념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도 일상생활 내에서 코로나19의 전파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적 생활을 하면서 조심한다 이 정도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 생활을 하면서 조심하는데 이제 정상적 생활이 이전의 정상적 생활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이제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전의 세대는 돌아갈 수 없다. 그게 이제 예전과 같은 어떤 왁자지껄한 어떤 술집에서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더라도 하기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의 어떤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탁자를 띄운다든가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열이 나면은 바로 이제 회사를 나가지 않고 병원을 간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아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기까지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가져가되 일종의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러한 코로나19가 잘 전파될 수 있는 4가지 어떤 환경들에 대한 것들을 일시적으로 열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신규 확진 환자 수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접어든 게 맞죠? 지금 10명에서 조금 넘거나 10명 이내거나요? 네, 맞습니다. 이 상태에도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직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가요? 일반 국민들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거의 가라앉은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안도감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예, 그런 안도감을 다들 느끼실 텐데 이제 정부가 쉽게 이런 여러 가지 생활 방역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19 감염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감염 형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이번에 부산에 있었던 감염 사례와 그다음에 논산에서 있었던 감염 사례 같은 것들이 이런 정부가 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사례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증상 감염 이런 사례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부산 감염 사례를 먼저 보시면은 부산 감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확진자는 2명이지만
저희가 그동안 그 염려했었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모든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첫 번째가 일단 의료 관련 감염입니다. 예. 그 부산 감염에서 첫 번째 이제 감염이 됐었던 그 따님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를 보던 의료원에 예, 이제 예. 근무하던 분이거든요. 예. 굉장히 조심했겠지만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그러한 그 불행한 결과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분 자체는 무증상이었거든요. 무증상이고요. 예, 예. 발견된 게 이제 직장 신검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보는 환자분들, 그러니까 의료진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이제 건강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건강 관리에서 체스트 엑스레이나 이런 데에서 그 이상 소견이 발견됐고 그래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확진된 거를 알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의료 관련 감염이죠. 예. 근데 본인은 증상 있는 걸 전혀 증상을 몰랐습니다. 몰랐고요. 예. 그래서 집을 방문을 했고 예. 그래서 집 안에서 이제 아버지에게 감염이 예, 된 거거든요. 예. 가족 감염이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무증상 감염에서 이제 가족 감염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본인의 증상이 있었지만 다른 증상이 없으니까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렸다라는 걸 의심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평상시에 어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셨고 그러면서 부활절 예배를 보러 다니시면서 예. 굉장히 좀 많은 접촉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에 의한 지금 현재 직접 접촉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한 1,000명 정도 아, 예. 되는 걸로 1,000명이요.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감염 자체는 굉장히 적은 숫자의 감염이지만 저희가 그간 염려했었던 어떤 감염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게 계속 나타나는 게 일단 코로나19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말씀드렸던 논산 예. 같은 경우에는 이 논산에서 논산 훈련소라는 곳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생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군대 내에 이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많은 환자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걱정을 했었던 일단 시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3명의 감염자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3분이 전부 다 신천지 관련 신도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신천지라고 부르는 종교 조직은 예. 2월 말에서 이제 대구에서의 대규모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전수조사도 시행을 했었고 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안에서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자제를 하게끔 권고했던 지역인데 지금 이 신천지 신도 3명이 급작스레 거의 한 달 반 정도 만에 지금 감염 사례로 나온 예. 거거든요. 이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3명 중에서 1명이 재활성화 환자입니다. 예. 한 달 전에 그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았다가 완치됐다가 다시 예, 맞습니다. 예.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이번에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간의 재활성 환자들은 전부 다 2차 감염이 없었습니다. 이 환자도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하나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그 감염된 사람이 동시에 2명 이상 나타났다라는 거는 분명히 어디엔가 또 감염의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면은 우리가 신천지 내부 문화가 코로나19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감염을 불러일으키기 굉장히 그러니까 잘 일으키는 그런 문화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신천지 내부에 이런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저희가 그걸 놓쳤을 경우에 한 달 내지 2달 이내 또 다시 몇천 명의 환자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금 그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교수님. 한 달에 2달에서 확진 환자가 수천 명 불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국에서도 분명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생활 방역으로 이행하는데 굉장히 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 예를 들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상황에 대한 대비를 정부 차원에서는 병상이랄까 뭐 이건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정부 쪽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두 가지 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코로나19가 잘 제어되는 거에 대한 생활 방역으로의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19의 어떤 두 번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거에 대비한 그 의료 그 보건의료 TF라고 부르는 일종의 TF를 운영을 해서 코로나19의 어떤 2차 웨이브, 저희가 세컨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올 거에 대비한 여러 가지의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세컨 웨이브가 오면 그 규모는 초기 제1차 파도보다 더 폭발적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 맞습니다. 1차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더 크게 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들은 그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2차 세컨 웨이브가 더 큰 피해를 준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사태가 만약에 2차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2차 폭발이 일어나면 만약에 그럼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 경제가 지탱할 수 있을까? 이 근원적인 고민도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차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활 방역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이 생활 방역을 성공을 결정지을 만한 이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얼마나 감염을 잘 중요한 막느냐.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오늘 시간이 됐습니다. 예, 다음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